급식비도 못 내던 거지 같은 게. 중학교 동창 한중년 여성의 독설이 임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장 부인이 된 그녀는 명품으로 치장한 채 옛 동창을 내려다보며 우쭐대고 있었어요. 사복 차림으로 조용히 서 있던 여성은 초라해 보였죠. 지원은 미란의 딸이 받은 임관 반지를 구두로 짓밟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지금 자신이 모욕하는 이 동창이 남편의 진급을 좌우할 육군소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순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방아쇠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3월 15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장은 이른 봄의 햇살 아래 화려한 축제 분위기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열대 위로 펄럭이는 태극기와 교기, 그리고 금빛 견장을 단 신임 소위들의 눈부신 군복이 만들어내는 광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엄한 그림이었죠. 학부모석에는 자녀의 임관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가족들로 가득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지원은 유난히 수수한 차림으로 조용히 서 있었어요. 49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한 인상을 지닌 그녀는 검은색 면 재킷과 청바지라는 평범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 든 낡은 가죽 가방은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듯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고, 발에 신은 검은 운동화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지만 해진 부분이 있는 게 한눈에 보였죠. 주변의 다른 학부모들이 화려한 한복이나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은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지원은 딸 서영을 찾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어요. 200여 명의 생도들이 도열한 사열대를 천천히 훑어보던 그녀의 시선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똑바른 자세로 서 있는 딸 한서영 소위의 모습이 햇볕 아래 선명하게 들어왔죠. 딸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어깨가 당당했으며 그 얼굴에는 젊은 군인 특유의 맑은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원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어요. 23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 섰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봄날이었고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꼭 이런 자리에 서게 하고 싶소라고 말했었죠. 그러나 그 남편은 10년 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지원은 홀로 딸을 키우며 이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어머, 저기 봐. 조사모님 오셨네. 지원의 회상을 깨운 건 옆자리 학부모들의 수군거림이었어요. 고개를 돌리자 행사장 입구 쪽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는 게 보였습니다. 새하얀 외제 SUV가 귀빈석 바로 앞에 당당하게 멈춰섰고 차에서 내린 여자는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있었죠.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백, 루부탱 키릴까지. 그녀의 등장은 마치 패션쇼 런웨이를 걷는 것처럼 과시적이었습니다. 지원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 여자를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미란, 49세, 육군 준장 이성재의 배우자이자 지원의 중학교 동창이었죠. 학창시절 내내 지원을 괴롭혔던 그 얼굴은 성형과 피부관리로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남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주변을 둘러보다 지원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는 듯했지만 지원의 수수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훔쳐본 순간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키리를 신은 발로 성큼 다가오는 미란의 발걸음 소리가 지원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죠. 어머, 이게 누구야? 한지원이야. 미란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냈는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란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꽉 쥔 주먹 안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느낌이 선명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미란아. 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미란은 그 차분함을 비굴함으로 읽었는지 더욱 기고만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너였어? 나 처음엔 몰라봤잖아. 그때 그 가난하던 애가 이렇게 늙어서 나타날 줄이야. 미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독이 서려 있었어요.
주변 학부모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미라는 멈출 생각이 없었죠. 너 딸도 여기 졸업한다며? 어머나, 그래도 군인은 되는구나. 근데 넌 뭐 하고 살아? 아, 맞다. 남편 일찍 잃고 혼자 키웠다며. 힘들었겠다. 정말 동정하는 척하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순수한 조롱이었습니다. 지원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시선을 미란에게서 거두고 다시 사열대 위의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아직 어머니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아, 참, 너 그때 급식비도 못 내서 선생님한테 혼났었잖아. 우리 반 애들 다 알았는데 기억나? 내가 그때 내 급식비 대신 내줬었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더라. 미란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이제는 주변 학부모들뿐 아니라 지나가던 하객들까지 멈춰서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지원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미세하게 붉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미란아, 오늘은 애들 좋은 날이니까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제발 오늘만은, 딸의 소중한 이날만은 망치지 말아달라는 무언의 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그 애원을 즐기기라도 하듯 더욱 잔인해졌죠. 나중에. 뭐가 나중이야? 어차피 너 같은 사람이랑 다시 만날 일도 없는데. 아, 근데 이 가방 좀 봐. 이거 몇 년 쓴 거야? 진짜 불쌍하다. 미란이 손에 들고 있던 따끈한 아메리카노 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실수인 척 지원의 낡은 가방 위에 커피를 쏟아부었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가방을 타고 흘러내렸고 지원의 청바지에도 튀었죠. 어머,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근데 그 가방 어차피 오래된 거니까 괜찮지.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젖은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가방은 남편이 살아 생전 지원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죠. 10년을 함께한 그 가방에서 커피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지원의 귀에 마치 빗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행사장 안쪽에서 어머니 하는 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짧은 휴식 시간을 얻은 서영이 학부모석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재빨리 고개를 들어 딸을 향해 미소 지었지만 서영은 이미 어머니 옆에 서 있는 미란과 젖은 가방을 보고 말았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영의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어요. 지원은 딸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서영아. 그냥 옛날 친구 만났어. 하지만 미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내가 서영이구나. 엄마 닮아서 키는 크네. 근데 피부가 좀 거칠어 보이는데 훈련 많이 받았나 보네. 우리 아들은 이번에 행정으로 배치받아서 편하게 근무할 건데. 서영의 두 손이 바지 옆선을 따라 내려가며 주먹을 쥐었어요.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듣고도 참아야 한다는 게 젊은 장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서영의 손등을 살짝 두드렸고 서영은 그 손길에 겨우 분노를 삼켰죠. 인사드립니다. 저는 6484기 한서영 소위입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소위, 축하해. 근데 내 임관 반지는 어디 있어? 아직 안 받았어. 서영이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어요. 아직 손가락에 끼지 않은 이제 막 받은 임관 반지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그 반지는 사관생도에서 장교가 되는 상징이었고 서영에게는 돌아가신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증표였죠. 예, 방금 받았습니다. 미란이 손을 내밀었어요. 어디 좀 보자. 요새 반지가 어떻게 나오나? 서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케이스를 열어 반지를 미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란은 반지를 집어들더니 이리저리 돌려보며 품평했죠. 그냥 그렇네. 우리 아들 때보다 디자인이 별로야.
그리고는 무심한 듯 반지를 서영에게 돌려주려는 척하다가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반지가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딸랑하는 금속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웠네. 서영이 급히 몸을 숙여 반지를 주우려는 순간 미란의 킬힐이 반지 위로 내려왔습니다. 뾰족한 굽이 금빛 반지를 정확히 짓눌렀고 미란은 마치 담배꽁초를 비비듯 발을 좌우로 비틀었죠. 가느다란 금속이 휘어지며 찌그러지는 소리가 지원의 귀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가난은 대물림되는 거야, 서영아. 내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으면 정신 차려. 군대에서도 집안 배경 없으면 끝이거든. 미란이 발을 치우자 바닥에는 일그러진 반지가 남았어요. 서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렀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성의 끈이 아니라 참아온 모든 것을 묶어두었던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무릎을 꿇었어요. 천천히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주었습니다. 찌그러진 금속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차갑게 전해졌죠. 그녀는 일어서서 딸의 손에 그 반지를 쥐어줬습니다. 괜찮아, 서영아. 이건 다시 고칠 수 있어?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지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섬뜩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서영은 어머니의 눈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죠. 미라는 승리감에 젖어 픽 웃었습니다. 그래, 고치면 되지. 돈 들겠지만. 그럼 난 간다. 우리 남편 기다리거든. 육군 준장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미란이 돌아서 가려는 순간 지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미란아. 미란이 멈춰 섰습니다. 넌 여전하구나.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거. 지원의 목소리에는 연민도 분노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다만 사실을 진술하는 듯한 차가운 관찰만이 있었습니다. 미란은 코웃음을 쳤죠. 귀해. 너 같은 사람이. 웃기지 마. 너희 모녀는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가난하고 초라하게. 미라는 그 말을 남기고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고개를 돌렸고 지원과 서영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지원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돌아가, 서영아. 곧 식 시작할 거야? 어머니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 자리로 가. 서영은 망설이다가 경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에 억눌린 분노가 배어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사열대로 걸어갔죠. 지원은 다시 학부모석에 앉았어요. 손에는 여전히 찌그러진 반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반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아주 낮게,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참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10년을 기다리고 참고 준비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햇볕 아래도 차갑게 빛나는 사냥꾼의 눈이었죠. 임관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사열대 앞으로 단상이 설치되었고 주요 내빈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과 국방부 인사들이 도열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위압적인 광경이었죠. 학부모석에서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고 자녀의 모습을 담기 위해 모두들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원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손에 찌그러진 반지를 주머니에 넣은 채 그녀는 사열대 위의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200여 명의 동기들 사이에서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고 그 얼굴에는 아까의 수모를 이겨낸 듯한 단단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바로 그때 지원의 시야 끝으로 육군 대위 한 명이 황급히 걸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 장교는 행사 안내를 맡은 작전과 소속이었고 가슴의 명찰에는 김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훈 대위는 학부모석 사이를 지나치다가 지원의 옆모습을 흘끗 보았고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훈 대위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어요. 그는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다시 한번 지원을 쳐다봤습니다.
사복 차림의 수수한 행색이었지만 그 옆모습과 분위기는 틀림없었죠. 지훈 대위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떨어뜨릴 뻔하며 황급히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 대위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지훈 대위는 반사적으로 경례 자세를 취하려다가 지원의 미세한 눈짓에 동작을 멈췄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아주 살짝,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로저었기 때문이었죠. 괜찮아. 오늘은 그냥 학부모야. 지원이 입모양만으로 말했습니다. 지훈 대위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몇 번이고 지원을 돌아보며 행사장 반대편으로 황급히 걸어갔습니다. 지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의 계산이 맞아떨어졌음을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때 학부모석 앞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최미란이 다른 안내 장교를 붙들고 목청을 높이고 있었어요. 소희는 중반의 남자 중이었는데 미란의 기세에 눌려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육군 준장 부인이라고. 귀빈석으로 안내하라니까 미란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질 듯했어요. 중위는 당황한 얼굴로 손에 든 좌석 배치도를 확인하며 애써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사모님, 귀빈석은 이미 배정이 완료되어서 추가 안내가 어렵습니다. 일반 학부모석도 충분히 좋은 자리이니. 뭐? 지금 나한테 일반석에 앉으라고? 내가 감히... 미란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중위의 뺨을 때리려는 동작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중위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죠. 하지만 그 손은 중위의 뺨에 닿지 못했습니다. 지원이 재빠르게 일어나 미란의 손목을 잡았기 때문이었어요. 지원의 손아귀 힘은 생각보다 강했고 미란은 깜짝 놀라 지원을 쳐다봤습니다. 미란아, 군인한테 손대는 거 아니야. 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미란이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지원은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의 팽팽한 대치 끝에 지원이 먼저 손을 풀었고 미란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뭐야, 너 감히 나한테... 장교님, 수고하세요. 지원이 미란의 말을 자르고 중위에게 말했습니다. 중위는 지원을 바라보며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미란은 지원을 노려봤어요. 너 오늘 왜 이래? 예전에는 쥐 죽은 듯이 있더니. 사람은 변하는 거야, 미란아. 너도 많이 변했잖아. 성형도 많이 했고. 지원의 말에 미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함부로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미란은 이를 갈며 지원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좋아. 오늘은 참아줄게. 근데 한지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넌 평생 거기까지야. 우리 남편은 곧 소장 진급하시는데 넌 뭐 있어?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미란의 눈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차가워서인지 미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픽 돌아서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원이 다시 앉으려는 순간 행사장 입구 쪽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육군 준장 제복을 입은 남자가 부관 한 명을 대동하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성재, 51살, 육군 준장이자 최미란의 남편이었죠. 성재 준장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불안함이 묘하게 섞여 있었어요. 그는 귀빈석으로 향하면서 학부모석을 훑어보고 멀리 앉아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미란이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했지만 성재 준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그의 시선이 미란 근처에 앉아있는 지원에게 닿았어요. 사복 차림의 평범한 중년 여성. 성재 준장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에 다시 한번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지원의 옆모습이 묘하게 낯익었기 때문이었죠. 설마.
성재준장의 미간에 주름이 졌어요. 그는 부관에게 뭔가 속삭였고 부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행사 진행 요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부관이 돌아와 성재준장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보고했고 성재준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확실한 거야? 예, 준장님. 인사참모장님 따님이 이번 기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서영 소위입니다. 성재준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지원 쪽을 쳐다봤지만 지원은 여전히 사열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재준장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귀빈석에 앉았습니다. 한지원이 여기 왔다고? 혼자 사복 차림으로?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한지원, 육군소장, 인사참모장. 그리고 10년 전 자신들이 제거했던 남자의 아내? 성재준장은 지난 3개월간 지원이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지만 증거가 없을 거라 믿으며 태연히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달랐어요. 왜 하필 오늘 여기 나타난 거지? 설마 나를 보러 온 건가? 성재준장의 시선이 다시 지원에게 향했습니다. 지원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모든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재준장은 알 수 있었죠. 저 여자가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식순이 진행되고 국민의례가 끝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내빈 속의 순서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명씩 호명될 때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그리고 각 부서 주요 장성들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성재준장도 군시설본부장 이성재 준장 그로 소개되었고 그는 일어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죠. 하지만 사회자의 다음 멘트가 나오자 성재준장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 예정이셨던 육군 인사참모장 한지원 소장님께서는 개인 일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불참. 성재준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저기 분명히 앉아있는데 왜 공식적으로는 불참 처리가 되어 있는 거지? 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준비석에 있던 김지훈 대위가 이쪽을 흘끗 쳐다보다가 시선을 피하는 게 보였어요. 저 대위가 뭔가 알고 있어. 성재준장은 식이 끝나는 대로 저 대위를 불러 캐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죠.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옆에 앉은 다른 장성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임관식이 진행되는 동안 지원은 단 한 번도 성재준장 쪽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귀는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성재준장이 부관과 나누는 낮은 대화, 미란이 옆 사람에게 자랑하듯 떠드는 소리. 그리고 김지훈 대위가 다른 안내요원에게 뭔가 급히 지시하는 목소리까지. 식이 끝나고 생도들이 해산하자 학부모들이 우르르 사열대로 몰려갔습니다. 지원도 천천히 일어나 딸을 찾아 걸어갔어요. 서영은 동기들과 함께 서 있다가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수고했어요. 우리 서영아. 지원이 딸을 꼭 안아줬어요. 서영의 어깨가 단단했고 군복에서는 풀냄새가 났습니다. 지원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죠. 반지는 엄마가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보다 서영아,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이 지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엄마 소식을 못 들을 수도 있어? 그래도 놀라지 말고 내 할 일만 해, 알겠지?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엄마도 할 일이 좀 있어서. 넌 내 길만 가면 돼. 지원이 딸의 뺨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결의를 서영은 느낄 수 있었어요. 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원이 딸의 어깨를 한 번 더 토닥이고 돌아서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불렀어요. 실례합니다. 김지훈 대위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지원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군님, 저기 이성재 준장님께서 장군님을 찾고 계십니다.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내가 여기 온 걸 어떻게 알았지? 제가 실수로 자세를 바로잡는 걸 보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어차피 알게 될 거였어. 지원이 이성재 준장이 서 있는 귀빈석 쪽을 바라봤습니다. 성재 준장도 이쪽을 보고 있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성재 준장의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지훈 대위에게 말했어요. 준장님께 전해. 오늘은 그냥 학부모로 왔다고. 업무 얘기는 다음에 하자고. 알겠습니다. 김지훈 대위가 경례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지원은 다시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10년을 꾹 눌러 참아온 것. 그것이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임관식이 끝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용산구 한 호텔의 최상층 연회장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고위 장성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내년 임관식 후 열리는 이 자리는 공식적으로는 동문이 친목 모임이었지만 실제로는 군 내부의 권력 지형을 확인하고 라인을 공고히 하는 은밀한 회합이었죠. 넓은 연회장 한쪽 구석, 가장 안쪽 프라이빗 룸에는 5명의 남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모두 준장 이상의 계급장을 단 인물들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동지라는 유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군 내부에서 은밀히 불리는 사조직 태양회의 핵심 멤버들이었죠. 이성재 준장이 테이블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어요. 51살, 그는 오늘 내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위스키 잔을 몇 번이고 들이켰지만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도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죠. 성재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은데? 맞은편에 앉은 50대 후반의 중장이 물었습니다. 육군 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그는 태양회의 최고 서열이었고 성재에게는 사관학교 선배이자 후원자였어요. 성재가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령관님, 오늘 임관식에 한지원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다른 장성들이 일제히 성재를 쳐다봤고 누군가는 술잔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한지원. 인사참모장 말인가? 예, 사복 차림으로 혼자 왔더군요. 공식 일정에는 불참 처리되어 있었는데 부사령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졌어요. 그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여자, 딸이 이번에 임관했지? 그렇습니다. 한서영 소위입니다. 그럼 그냥 딸 보러 온 거 아닌가? 성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뭔가 이상합니다. 현장 안내 장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경례 자세를 취하려는 걸 봤습니다.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방 안이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습니다. 50대 초반의 또 다른 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딸 임관식의 어머니가 오는 게 뭐가 이상한지. 성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개월 전부터 한지원이 우리 쪽을 내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군시설 사업 관련해서요. 부사령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확실한 건가? 유한길 대표 쪽에서 흘러나온 정보입니다. 인사참모부 소속 수사관들이 최근 몇 달간 우리 쪽 공사 현장을 은밀히 조사했다고 합니다. 테이블을 둘러싼 장성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군시설 공사 입찰 비리를 통해 막대한 뒷돈을 챙겨왔고 그 돈은 태양회 멤버들의 진급과 영향력 확대에 사용되어 왔죠.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모두가 파멸이었습니다.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한지원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뭔가 잡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부사령관이 잔을 들어 술을 단숨에 비웠어요. 그 여자, 10년 전 남편 일로 우리한테 원한이 있지? 조심해야 해. 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지원의 남편이었던 육군 중령은 군 내부 비리를 조사하다 의문의 차량 사고로 사망했었죠. 공식적으로는 단순 사고였지만 그 뒤에는 태양회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사령관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사령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일단 한지원을 견제해. 직무 정지까지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수사에 집중 못하게 만들어야 해. 어떻게? 약점을 찾아.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어? 특히 자식이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지. 성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자식. 한서영 소위. 갓 임관한 신임 장교라면 얼마든지 손쓸 방법이 있었죠. 바로 그때 프라이빗 룸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 건장한 체격을 지닌 그는 군복이 아닌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유한길, 대한건설 대표이자 태양회에 뇌물을 제공해온 공범이었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길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부사령관이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유 대표, 한지원 쪽 움직임 파악됐나? 한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인사참모에서 저희 회사 최근 3년간 군납 내역 전부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거부할 명분도 없고요. 부사령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한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문제는 현장 인부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군에서 부실 공사 전수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성재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돼. 지난번 훈련장 벽면 균열 건은 어떻게 됐나? 임시 보수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서. 근본적인 해결은 필요 없어. 그냥 당분간 문제 없어 보이기만 하면 돼. 한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사령관이 성재를 쳐다봤어요. 성재야, 자네 소장 진급 심사가 다음 달이지. 그렇습니다. 한지원이 인사참모장이야. 자네 진급에 제동을 걸 수도 있어. 성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번 진급을 위해 지난 2년간 온갖 로비를 다 해왔고 소장 계급장은 이미 손에 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인사참모장이 반대 의견을 넣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뭘 잘못했다는 증거가 없는데요.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의심만으로도 진급은 보류될 수 있어? 군대는 그런 곳이잖아. 부사령관의 말에 다른 장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한지원을 흔들어야 해. 업무에 집중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부사령관이 잠시 말을 멈추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필요하다면 10년 전처럼 해야 할 수도 있어.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10년 전처럼이라면 그것은 곧 제거를 의미했습니다. 몇몇 장성들의 얼굴에 망설임이 스쳤지만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죠. 성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딸부터 건드려 보겠습니다. 신임 소위라면 배치나 보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용산구의 한 낡은 아파트 안에서는 지원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5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어요. 거실 한쪽 벽면에는 군복을 입은 남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원의 남편, 10년 전 세상을 떠난 육군 중령이었죠. 지원은 사진 앞에 앉아 찌그러진 딸의 임관 반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반지를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돌리며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최미란의 모욕, 이성재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김지훈 대위의 긴장한 표정까지. 여보, 시작됐어. 지원이 사진을 향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거야. 당신을 죽인 놈들, 이 나라 군인들을 욕되게 한 놈들, 다 끝장낼 거야.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두툼한 파일 몇 개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파일 겉면에는 군시설 사업비리 내사, 태양회 조직도, 미성재 비리 정황 같은 라벨이 붙어 있었죠. 지원은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3개월간 수집한 자료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은행 계좌 추적 내역, 공사 현장 사진들, 익명 제보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10년 전 남편의 사고 현장 재조사 보고서까지. 아직 부족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지원이 파일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수순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이성재를 압박하고 태양회를 분열시키고 유한길이 입을 열게 만드는 치밀한 계획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지훈 소령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지원의 부관이자 가장 신뢰하는 수하였습니다. 지원이 전화를 받았죠. 지훈아. 장군님, 오늘 임관식 어떠셨습니까? 예상대로였어. 이성재가 날 받고 태양회가 움직일 거야. 전화 너머로 지훈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상하신 대로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로 전환하시는 겁니까? 그래. 내일부터 공식 절차 밟아. 유한길 회사 자료 압수 영장 준비하고 군시설 현장 점검 일정도 잡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지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서영 소위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지원의 손이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서영이는 내가 지킬 거야. 그는 강하니까 견딜 수 있어. 그보다 지훈아, 박태훈 대령 쪽은 어때? 접촉 가능할까? 공병대 박태훈 대령 말씀이십니까? 10년 전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래.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어. 이번 기회에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렵겠지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조심해서 움직여. 지원이 전화를 끊고 다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원의 눈에는 그 미소가 슬프게 보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여보.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녀는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지원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냥이 시작되었고 이제 후퇴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 3층에 위치한 정례 브리핑룸은 평소보다 더욱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국방 전문 기자들과 군사 매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어요. 오늘 브리핑 주제가 군시설 안전점검 전수 조사라는 소식이 사전에 흘러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리핑룸 뒤편 대기실에서 지원은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49세, 그녀는 육군 소장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달린 은색 계급장이 조명 아래 차갑게 빛났고 가슴에 단 훈장들이 그녀가 걸어온 길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죠. 지원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3일 전 임관식장에서 사복 차림으로 모욕을 당하던 그 여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장군님, 준비되셨습니까? 부관 김지훈 소령이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36세, 지훈은 지원이 가장 신뢰하는 수하였고 지난 3개월간 비리 수사의 핵심 실무를 담당해왔죠. 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어요. 들어가자 두 사람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는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지원을 주목했고 방송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어요. 지원은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정면을 향해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는 최미란이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당당하게 단상에 오르는 지원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미란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도자기가 깨지며 거실 대리석 바닥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아니야. 저게 한지원일 리가 없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화면 하단에 떠오른 자막이 그녀의 부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육군 인사참모장 한지원 소장. 미라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거짓말이야? 그 거지 같은 년이 어떻게 소장이 될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미란의 비명이 아파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옆에 놓인 명품 꽃병을 집어던졌어요. 꽃병이 화면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고 TV 액정에 금이 갔지만 지원의 얼굴은 여전히 그 너머로 보였습니다. 브리핑룸에서 지원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펼치지 않고 기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낮지만 명료했어요. 브리핑룸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최근 군시설 및 훈련장 일부에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전군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이 잠시 말을 멈추고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균열이 간 건물 벽면과 녹슨 철근이 드러난 공사 현장 사진들이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특히 최근 3년간 진행된 신축 및 보수공사 현장을 집중 검할 예정입니다. 입찰 과정의 투명성, 자재의 적정성, 그리고 시공의 안전성을 빠짐없이 확인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참모장님, 혹시 특정 업체를 겨냥한 조사입니까? 지원이 그 기자를 쳐다봤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업체가 조사 대상입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곳은 더욱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입니까? 지원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어요. 대한건설을 포함한 주요 군납 업체 5곳이 1차 조사 대상입니다. 그 순간 유한길 대표는 자신의 회사 회의실에서 화면을 보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50대 중반, 건장한 체격을 지닌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비서를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당장 이성재 준장한테 연락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비서가 황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성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길은 회의실 창문을 주먹으로 쳤어요. 유리창이 울리며 진동했지만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원은 차분하게 조사 일정과 절차를 설명했고 기자들은 메모를 하며 그녀의 말을 받아 적었어요. 30분간의 브리핑이 끝나고 지원이 단상에서 내려오려는 순간 브리핑룸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이성재 준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는 정복 차림이었지만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성재는 지원을 발견하고는 기자들 사이를 헤치며 다가왔죠. 한 소장,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성재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누른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고 주변 기자들이 그 긴장감을 눈치채고 카메라를 들이댔죠. 이 준장, 지금은 공식 브리핑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대화는 나중에 하시죠. 지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성재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지만 그는 주변 상황을 의식하며 겨우 분노를 삼켰어요. 좋습니다. 그럼 제 사무실로 오시죠. 긴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시간 있습니다. 그때 찾아뵙죠. 지원이 담담하게 대답하고는 지훈을 데리고 브리핑룸을 나갔습니다. 성재는 그 뒷모습을 노려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며 하얀 자국을 남겼습니다. 복도로 나온 지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준장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야. 지금쯤 태양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을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자 지원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훈아, 현장 조사팀 준비는 끝났지? 이에 공병 전문가 3명과 감사관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내일부터 투입 가능합니다. 좋아.
가장 문제가 많은 곳부터 시작해. 훈련장 신축 현장 말이야.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곳은 이 준장이 직접 관리 감독한 곳입니다.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텐데요. 그게 목적이야. 저들이 먼저 실수하게 만들어야 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로비에는 몇몇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원을 발견하고 달려들려는 순간 지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죠. 추가 질문은 다음 브리핑 때 받겠습니다. 지원은 기자들을 지나쳐 청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3월의 햇살이 그녀의 정복 위로 쏟아졌고 어깨의 계급장이 눈부시게 반짝였어요. 관용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지원은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도심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수순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다음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운전병이 물었습니다. 용산훈련장 신축 현장으로 가자. 예, 알겠습니다. 차가 방향을 틀었어요. 지원은 휴대전화를 꺼내 한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은 박태훈 대령. 공병대 소속이자 10년 전 남편의 사고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었죠. 문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용산훈련장에서 뵙고 싶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알겠습니다. 지원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단호함도 배어 있었어요. 한편 같은 시각 이성재의 사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태양회 핵심 멤버 3명이 모여 있었고 유한길 대표도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건 선전포고야. 한지원이 우리를 정조준했어. 성재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커피잔이 흔들렸죠. 진정하게, 성재야. 지금 흥분하면 안 돼. 50대 후반의 준장이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저 여자가 대한건설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했어. 이건 우리 전체를 겨냥한 거야. 화상화면 속 한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준장, 증거인멸은 끝났습니까? 아직 완전하지 않아. 현장 서류는 처리했지만 전산 기록이 남아있어. 그럼 지금 당장 지워야 합니다. 그게 쉬운 줄 아나? 감사관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 자료를 건드리면 오히려 의심받아. 방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들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재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한지원 딸, 한서영 소위 배치 명령받아. 다른 준장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뭐? 그건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 노골적인 게 어때서? 저 여자가 알아듣게 해야 정신 차리지? 자기 딸이 인질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성재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이미 선을 넘을 각오를 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한서영을 최전방 GOP로 보내. 가장 위험한 곳으로. 3월 20일 새벽 6시, 지원의 수사팀 사무실은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인사참모 건물 3층 끝자락에 위치한 이 사무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행정실처럼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벽면 가득 붙은 조직도와 증거사진들이 이곳이 특별한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김지훈 소령이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6세. 그는 밤새 자료를 검토한 탓에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소령님, 큰일 났습니다. 28세의 여자 대위가 황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수사팀 막내인 이수진 대위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태블릿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태블릿 화면을 지훈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사무실 내부를 찍은 사진들이 떠 있었고 벽에 붙은 증거 자료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진들이 어젯밤 군 내부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인사참모장의 불법 사찰이라고. 지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재빨리 태블릿을 넘기며 게시물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게시물에는 지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정 장성들을 표적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죠. IP 추적은 이미 시도했지만 해외 서버를 경유해서 불가능합니다. 전문가 소행으로 보입니다. 지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군가 밤사이에 침입해 사진을 찍어 간 것이었어요. 그는 재빨리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문에는 잠금 장치가 멀쩡했고 창문도 닫혀 있었죠. 내부 소행이야. 출입 권한이 있는 사람이 찍어간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야간 근무자 명단을 확인했는데 행정실 김상사가 11시경 2층에 있었다고 합니다. 김상사. 군생활 20년 넘은 사람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평소에는 야간 근무를 안 하던 사람인데 어젯밤에만 자원했다고 합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죠. 지훈아, 무슨 일이야? 장군님, 사무실이 노출되었습니다. 내부 자료가 군 게시판에 유출되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지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김상사 신원 조회해보고 최근 석 달간 통화 기록 확인해. 지금 당장 출근할 테니 대기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지훈은 수진에게 지시했어요. 김상사 소환해. 그리고 사무실 출입 기록 전부 뽑아 1시간 후 지원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탓에 간편한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상황 보고해. 지원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태블릿을 건네며 설명했어요. 총 12장의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다행히 핵심 증거 자료는 찍히지 않았고 조직도와 일부 공개된 자료만 노출되었습니다. 김상사는 지금 신문실에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원이 일어섰어요. 내가 직접 만나보겠어. 신문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지원은 지훈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김상사 가족 관계는? 대학생 아들 하나 있습니다. 최근 등록금 체납으로 재적 위기였다가 갑자기 일시불로 납부했습니다. 시기는 2주 전입니다. 지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어요. 역시 돈이었구나. 신문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의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육군 상사 계급장을 단 김상사는 지원이 들어오자 몸을 움찔했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어요. 지원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상사, 고개 들어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김상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누가 시켰나? 아무도 안 시켰습니다. 그럼 자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부 자료를 유출한 건가? 김상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원은 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김상사, 자네 아들 대학 등록금 2천만 원 누가 줬나? 김상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 축. 상사 월급으로 2천만 원을 일시불로? 게다가 자네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사채 빚이 있었어. 지원이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김상사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3월 초에 정체불명의 계좌에서 2,500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 계좌 주인 말에 그럼 자네 아들만이라도 지켜줄 수 있어 김상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익명 계좌였습니다. 다만 전화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목소리를 변조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지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뭐라고 했나? 사무실 사진을 찍어서 지정된 이메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올리라고. 그게 다. 김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일어섰어요. 김상사, 자네는 20년 군 생활을 여기서 끝내고 싶나? 장군님, 지금 자네가 할 수 있는 건 협조뿐이야. 전화 녹취 기록 있나? 됐습니다. 혹시 몰라서 녹음했습니다. 김상사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지원이 그것을 받아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섞인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인사참모부 3층 수사팀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십시오. 특히 벽에 붙은 자료들을 선명하게. 지원은 녹음을 멈추고 지훈을 쳐다봤어요. 음성 분석 의뢰해. 변조 전 원본 목소리 복원 가능한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지원이 다시 김상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협조한 건 참작하겠어. 하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어. 각오해. 신문실을 나오며 지원은 복도에서 멈춰 섰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국방부 청사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장군님, 태양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야. 저들이 다급해질수록 실수가 나올 거야. 하지만 위험합니다. 내부 스파이까지 심어놓은 걸 보면 조직이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탄탄한 조직일수록 균열이 생기면 한순간에 무너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균열을 만드는 거야? 바로 그때 지원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는 부사령관실이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죠. 한지원 소장입니다. 한 소장, 오전 10시에 내 사무실로 오게. 긴급히 확인할 사항이 있네. 부사령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어요. 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지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사령관이 직접 호출했다는 건 압박이 시작된 거야? 예상했던 수순이야. 지원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해. 지훈아, 지난주 현장 조사 보고서 출력해. 그리고 대한건설 입찰 비리 정황 자료도. 지금 가져가시려고요? 부사령관이 뭘 물어볼지 뻔해. 증거 없는 표적 수사라고 몰아갈 거야? 그럼 우리는 증거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원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김상사를 매수한 건 내부를 흔들려는 거야? 수사팀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내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수작이지. 하지만 그건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 저들이 다급하다는 증거니까? 오전 10시, 지원은 부사령관실 앞에 섰습니다. 육군 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사무실은 국방부 청사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고 문 앞에는 2명의 헌병이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지원이 신분증을 제시하자 헌병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넓은 사무실 안에는 50대 후반의 중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육사 48기 출신인 그는 지원보다 10살 많은 선배였고 군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함께 부사령관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원은 허리를 굽혀 경례한 후 자리에 앉았어요. 부사령관은 지원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소장, 자네 요즘 무리하는 것 같던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군시설 전수 조사건 말일세. 절차가 좀 급하지 않았나? 지원이 준비해온 서류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필요한 절차는 모두 거쳤습니다. 여기 승인 문서와 조사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부사령관이 파일을 펼쳐보지도 않고 밀어냈습니다. 서류상으로야 문제 없겠지. 하지만 자네가 특정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근거가 없다고? 이성재 준장이 직접 항의했네. 자기를 부당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지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준장은 군시설본부장입니다.
시설 조사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네는 그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 그건 월권이야. 지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부사령관님, 저는 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이 준장이 결백하다면 조사 결과가 그걸 증명할 겁니다. 그게 문제야, 한 소장. 자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끼워 맞추고 있어? 지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왜 대한건설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나? 다른 업체도 많은데? 대한건설의 부실 공사 정황이 가장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부사령관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소장, 선 넘지 말게. 자네 남편 일로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그걸 공적인 업무에 끌어들이면 안 돼. 지원의 두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군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 그럼 증거를 내놔. 확실한 증거 말일세. 지원이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부실 공사 현장 사진, 불량 자재 납품 증거, 그리고 금전 거래 추적 자료입니다. 부사령관이 파일을 넘기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그는 곧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게 필요하네. 그래서 조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부사령관이 먼저 눈을 돌렸어요. 좋아. 계속하게. 하지만 명심하게, 한 소장. 만약 이 조사가 사적 보복으로 판명되면 자네 계급장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지원이 일어서며 경례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지원은 복도에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3월 22일 오후 4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육군 제7연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축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3층 건물 앞에는 공병대 소속 장병들이 급하게 모여들고 있었고, 건물 외벽에서는 시멘트 가루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박태훈 대령이 건물 앞에서 망원경을 들고 균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55, 그는 공병 전문가로 30년 넘게 군 시설 건설과 유지 보수를 담당해왔죠.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전문가로서의 자신감 대신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어요. 대령님, 균열이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 30대 초반의 중위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태훈이 망원경을 내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3층 서쪽 기둥은 어제보다 5mm 정도 더 벌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태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1년 전 이 건물 시공을 감독할 때 이미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대한건설이 납품한 철근이 규격 미달이었고 시멘트 배합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재 준장의 압력으로 그는 눈을 감아야 했죠. 훈련 중단시켜. 당장 장병들 대피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중위가 달려가 호각을 불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훈련 중이던 20여 명의 장병들이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3층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 태훈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는 순간 건물 서쪽 벽면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덩어리들이 우수수 떨어지며 지상으로 쏟아졌고 먼지구름이 주변을 뒤덮었죠. 뒤로 물러나 태훈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장병들이 급히 뒤로 물러섰지만 한 명의 소위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콘크리트 파편에 맞았어요. 그는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고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의무관 불러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태훈은 부상당한 소위에게 달려가 응급처치를 하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그 소위는 고작 3개월 전 임관한 신임 장교였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소위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소위를 실어 나르는 동안
태훈은 무너진 건물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막았어야 했어? 1년 전에 이 공사를 중단시켰어야 했어. 그의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원의 남편, 당시 육군 중령이었던 그 사람이 군납 비리를 조사하다 의문의 차량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태훈은 그날 현장에 있었고 브레이크 장치가 조작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입을 다물었죠. 태양회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태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이성재 준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꺼버렸어요. 더 이상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태훈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그가 몰래 보관해온 비리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부실 공사 지시 문서, 뇌물수수 장부, 그리고 10년 전 지원 남편의 차량 사고 조작 증거까지. 태훈은 상자를 열어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류들을 공개하는 순간 그의 30년 군 생활도 끝날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 다친 그 소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대령님, 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태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중위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부상당한 소위, 발목 골절이라고 합니다. 수술은 잘 끝났다고 하네요. 그래, 다행이네. 하지만 회복까지 석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군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태훈이 눈을 감았어요. 젊은이의 인생이 부실 공사 때문에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중위 나가봐, 혼자 있고 싶어. 중위가 격려하고 나가자 태훈은 상자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밤 9시, 태훈은 빗속을 뚫고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용산구 한지원의 집이었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고 태훈은 낡은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한참을 차 안에서 망설였어요.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무게를 느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10년간의 죄책감, 오늘 다친 소위, 그리고 지원 남편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태훈이 차에서 내려 상자를 들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빗물이 군복을 적셨고 상자를 감싼 비닐이 흠뻑 젖었어요.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가 지원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태훈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고 딸랑거리는 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간편한 신형 전투복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는 빗속에 서 있는 태훈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대령. 한 소장님.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은 그의 손에 든 상자를 보고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본 후 그를 안으로 들였어요.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 안으로 들어선 태훈은 온몸이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지원이 수건을 건네며 소파를 가리켰죠.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태훈이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지원이 놀라며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태훈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박대령, 일어나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하세요. 10년 전, 소장님 남편분의 사고. 제가 알고도 막지 못했습니다. 지원의 몸이 굳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어요. 이성재 준장이 지시했습니다. 차량 브레이크 장치를 조작하라고. 저는 그걸 알고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죄 때문에. 지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을 감았어요. 10년간 의심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단순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태훈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USB와 서류 뭉치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당시 이 준장과 유한길 대표가 나눈 통화 녹음, 브레이크 조작을 지시한 문자 메시지 캡처, 그리고 사고 차량 정비 기록까지. 지원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어요. 그녀는 USB를 꽉 쥐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눈앞에서 젊은 소위가 부실 공사 때문에 다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훈이 상자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10년간의 모든 비리 장부입니다. 이성재 준장이 받은 뇌물, 부실 공사 현장 목록, 태양회 조직원 명단까지 전부 있습니다. 지원이 파일을 넘기며 확인했어요. 그녀가 3개월간 수집한 증거의 몇 배에 달하는 자료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죠. 박대령, 이걸 공개하시면 대령님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압니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지원이 태훈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령님은 왜 이 자료들을 보관하고 계셨어요? 언젠가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앞으로 갔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들었어. 진실이 밝혀질 거야. 지원이 사진을 향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태훈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이 준장이 소장님 따님을 건드리려 합니다. 최전방으로 보복 배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언제부터? 이번 주 안으로 발령이 날 겁니다. 태양회가 인사 라인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대비하죠. 태훈이 일어서며 경례했습니다. 소장님, 이 비겁한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박대령. 지원이 그를 불렀어요.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령님은 오늘 용기를 내셨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지원은 USB를 꽉 쥔 채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10년간의 미스터리가 풀렸고 이제 복수가 아닌 정의를 실현할 차례였어요. 이제 다 왔어,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 지원이 휴대전화를 들어 김지훈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전쟁에는 밤낮이 없었죠. 지훈아, 지금 당장 사무실로 나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 전화 너머로 지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지원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3월 25일 아침 8시, 한서영은 자신의 생활관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신임 소위인 그녀는 임관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첫 보직 발령을 받았어요. 침대 위에는 군장과 개인 물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녀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진짜 가는 거야? 같은 기수인 소위가 문 앞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투복을 배낭에 넣었어요. 응. 오늘 오후 2시 차 타고 출발해. 근데 GOP는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우리 기수 중에 최전방 배치된 사람 아무도 없잖아. 서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도 이번 발령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신임 소위들은 후방 부대나 교육대에 배치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강원도 최전방 GOP 소대장 보직이 떨어졌죠. 인사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지 서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동기가 한숨을 쉬며 서영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힘내. 연락하고 지내자. 동기가 나가고 혼자 남은 서영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어젯밤 늦게 온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서영아, 엄마는 괜찮아. 내 할 일만 해. 어디를 가든 당당한 군인이 되렴. 서영은 문자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임관식 이후 어머니와 제대로 통화도 하지 못했어요. 뉴스에서 어머니가 군 시설 비리를 조사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 후 자신에게 갑작스러운 최전방 발령이 떨어진 것을 보며 서영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어머니를 겨냥한 보복이라는 것을요. 서영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아. 어머니, 저 오늘 출발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죠. 알고 있어? 조심해서 가고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 어머니,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발령이 정말 보복인지, 어머니는 괜찮은지,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위험한 건 아닌지. 하지만 지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영아, 엄마 말 잘 들어. 내가 어디에 있든 엄마는 내 편이야. 그리고 엄마가 하는 일도 옳은 일이야. 걱정하지 마. 이해, 어머니. 그리고 서영아, 이 지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들이 널 이용해서 엄마를 흔들려고 할 거야. 하지만 넌 흔들리지 마. 내가 거기서 당당하게 있어주는 게 엄마한테 가장 큰 힘이야.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잘할게요. 그래. 엄마 딸이니까 믿어. 전화가 끊기고 서영은 한참을 휴대전화를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다시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손놀림이 더욱 단호했습니다. 오후 2시, 서영은 부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GOP로 향하는 군용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고 몇 명의 병사들이 짐을 싣고 있었어요. 서영이 배낭을 메고 트럭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한소희. 돌아보니 김지훈 소령이 서 있었어요. 그는 지원의 부관이자 서영이 임관식에서 한 번 본 적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서영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죠. 소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어. 서영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임관식 때 최미란에게 짓밟혔던 그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수리되어 새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소장님이 직접 명장에게 맡겨서 고치셨어. 원래 모양대로 복원하라고 하시면서 서영이 반지를 꺼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금빛 표면에는 흠집 하나 없었고 안쪽에 새겨진 육사교훈이 선명했어요. 그녀는 반지를 왼손 약지에 꼈습니다. 딱 맞았죠? 소령님,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잘 다녀오겠다고 지훈이 격려했습니다. 충성. 한소희, 힘내. 서영이 격려로 답하고 트럭에 올랐어요. 트럭이 출발하며 부대를 벗어나자 서영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은 반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눈빛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그 같은 시각, 지원은 인사참모 사무실에서 태양회로부터 온 공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지원 소장에 대한 직무정지 요청서였어요. 부사령관 명의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지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정 인물을 표적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지훈이 지원의 맞은편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대로 가면 정말 보직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지원이 공문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어요. 그게 저들의 계획이야? 날 직무 정지시키고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거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원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국방부 청사 마당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지훈아,
박태훈 대령이 준 자료 분석 끝났나? 2. 10년 전 사건 증거들 모두 확인했습니다. 결정적입니다. 좋아.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를 쓸 시간이야. 지원이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봉인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파일에는 최종 보고서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이걸 국방부 장관과 감사원에 동시 제출해. 그리고 주요 언론사에도 보내.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공개하시겠다는 겁니까? 직무 정지당하기 전에 모든 걸 세상에 알려야 해. 저들이 날 막으려면 이미 늦었다는 걸 보여줘야 해. 하지만 장군님, 이렇게 되면 군복을 벗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이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군복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야. 지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밤 11시, 지원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내일 발표할 기자회견문이 떠 있었어요. 그녀는 문장 하나하나를 다듬으며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영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여기 별이 정말 많아요. 아빠도 보고 계실까요? 지원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아빠도 보고 계실 거야? 힘내, 우리 딸. 문자를 보내고 지원은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딸 참 의젓하지? 당신 딸이야. 지원이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어깨에 소장 계급장을 손으로 한번 쓰다듬으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오전 10시, 국방부 브리핑룸에는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소식에 모든 언론사가 출동한 것이었죠. 지원이 단상에 올랐을 때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 여러분께 중요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명료했어요.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군 내부에서는 조직적인 비리가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리를 막으려던 사람들은 제거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지원의 남편 사진이 떠올랐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10년 전 순직한 제 남편은 단순 사고가 아닌 조직적 살해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증거를 공개합니다. 지원이 박태훈이 건넨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성재와 유한길이 브레이크 조작을 논의하는 대화가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이 경악하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성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손에 든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이 미친년이, 성재가 비명을 지르며 TV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지원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육군소장 계급장을 내려놓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제 군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원의 선언에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카메라를 응시했어요. 군인의 별은 장식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저버린 자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회전반 GOP에서 서영은 동료 병사들과 함께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TV 화면 속에서 어머니가 당당히 서 있었어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분이 소희님 어머니세요? 옆에 있던 병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제 어머니십니다. 서영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의 반지를 만지며 중얼거렸죠. 어머니, 저도 여기서 최선을 다할게요. 엄마처럼요. 지원의 기자회견 직후 대한민국 전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군비리 관련 키워드로 도배되었고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분노의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국민들의 공분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3월 26일 오후 2시 국방부 장관실은 긴급회의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이 모여 앉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가장 상석에 앉은 국방부 장관은 60대 초반의 예비역 대장 출신으로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현직 소장이 공개석상에서 군 내부 비리를 폭로하다니 장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참모총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한지원 소장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됩니다. 뭐라고? 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박태훈이 지원에게 건넨 그 자료였습니다. 이성재 준장과 유한길 대표의 유착, 부실 공사 증거, 그리고 10년 전 한지원 소장 남편 사망 사건의 진실까지. 전부 여기 있습니다. 참모총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이건 한 소장의 독단적 행동입니다. 정식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에 먼저 공개한 것은 명백한 군기 위반입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국민들이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장관이 리모컨을 들어 벽면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마다 국방부 앞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피켓을 든 사람들이 군비리 척결하라, 태양회 해체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이미 움직였습니다. 검찰과 감사원도 수사에 착수했고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참모총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부사령관에게 향했어요. 부사령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성재 준장을 즉시 구속 수사하고 관련자 전원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장관의 말에 부사령관이 벌떡 일어섰어요. 장관님,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한 소장의 일방적 주장일 뿐 증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녹취록, 금융거래 내역, 증인까지. 이걸 어떻게 일방적 주장이라고 합니까? 장관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부사령관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이성재는 자신의 관사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최미란이 그 옆에서 울부짖으며 매달렸어요. 여보, 도망가요. 지금 당장 해외로 나가야 해요. 닥쳐, 성재가 아내를 밀쳐냈습니다. 미란이 바닥에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지만 성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서재로 달려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자금 통장과 여권, 그리고 현금 뭉치가 들어있었죠. 성재가 돈을 가방에 쑤셔 넣으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는 동작을 멈추고 현관 쪽을 쳐다봤어요. 초인종이 계속 울렸고 이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재 준장, 군검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성재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그는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뒷문 밖에도 이미 헌병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사면이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문 열지 않으시면 강제 개방하겠습니다. 유문 밖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미란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성재는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그의 손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한지원, 성재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이 강제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헌병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육군 중령 계급장을 단 군검찰관이 성재 앞에 섰습니다. 이성재 준장, 군형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이 성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성재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한지원이 나를 모함한 거라고. 성재의 외침이 관사 안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끌려나가는 동안 미라는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어요. 화려했던 준장 부인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후 5시, 지원은 인사참모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직 해임 통보서가 놓여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통보서를 천천히 읽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지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지훈 소령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군님,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훈이 노트북을 지원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뉴스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속보입니다. 이성재 준장이 오늘 오후 군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대한건설 유한길 대표도 검찰의 출두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원이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식입니다. 군 내부 사조직 태양회 관련자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다수의 고위 장성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훈이 지원을 쳐다봤습니다. 해냈습니다. 장군님. 지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녀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국방부 청사광장에는 여전히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함성이 멀리서도 들려왔어요. 지훈아, 박태훈 대령은 어떻게 됐나? 자진해서 조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사람도 용기 낸 거야. 이 지원이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소장 계급장 한 쌍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이걸 내려놓을 시간인가 봐, 장군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이 그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나는 이미 각오했어. 군복보다 중요한 게 진실이니까. 바로 그때 지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지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지원 소장입니다. 한 소장, 지금 당장 장관실로 오시오. 장관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지원이 전화를 끊고 정복 상의를 걸쳤어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아니, 혼자 가겠어. 넌 여기서 후속 조치 준비해. 이 지원이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10년 전 남편과 나눴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없어져도 포기하지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지원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장관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들어서자 장관이 일어나 그녀를 맞았어요. 예상과 달리 장관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한 소장, 지원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관도 맞은편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한 소장, 자네가 한 일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역사가 판단할 거요. 하지만 절차를 무시한 건 분명한 잘못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네가 밝혀낸 진실 앞에서는 그 누구도 눈을 감을 수 없어. 검찰과 감사원이 전면 수사에 착수했고 청와대에서도 특별 조사를 지시했소. 장관이 잠시 말을 멈추고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한 소장, 자네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요? 지원이 주머니에서 계급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법이 판단할 일입니다. 장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군복을 벗겠다는 거요? 제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죠. 그게 군인의 도리입니다. 장관이 한참을 지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결정하지 마시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오. 자네의 용기가 헛되지 않게 만들겠소? 지원이 고개를 숙여 경례했습니다. 장관실을 나오며 그녀는 복도 창문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봤어요.
긴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진실이 밝혀질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국립현충원의 고요한 밤길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이제 다 끝났어. 당신을 죽인 놈들이 잡혔어.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정의, 내가 일궈냈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밤하늘의 별들이 지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육군본부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이성재의 소장 진급 심사가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심사를 받을 이성재는 지금 군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이 자리는 그의 진급 심사가 아닌 공개 징계 절차로 바뀌어 있었죠. 대회의실 천장의 샹들리에가 차가운 빛을 내리쬐고 있었어요.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장성들이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로 빼곡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공개된 이 자리는 군의 자정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무대였어요. 오전 10시 회의실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헌병 2명에게 양팔을 잡힌 채 이성재가 들어왔어요. 그는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깔끔하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어깨에서 준장 계급장이 사라진 채 텅 빈 어깨가 처량해 보였습니다. 성재가 피고인석에 앉자 플래시 3대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카메라를 피했지만 기자들의 셔터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심사위원장인 육군 참모총장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의자 이성재 전 육군 준장. 군형법 위반, 뇌물수수, 부실 공사방조,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이 자리에 섰다. 할 말 있나? 성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참모총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무죄.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조작입니다. 한지원이 저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일입니다. 성재의 말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참모총장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어요. 그렇다면 박태훈 대령의 증언도 조작인가? 유한길 대표의 자백도?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절박했을 뿐 힘이 없었어요. 참모총장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이성재와 유한길이 나눈 통화 녹음이었어요. 화면에는 음성 파형과 함께 대화 내용이 자막으로 떠올랐습니다. 브레이크 조작은 확실하게 해 사고처럼 보이게 성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이건 합성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원본으로 확인되었네. 참모총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스크린이 넘어가며 다음 증거가 나타났어요. 부실 공사 현장 사진들, 뇌물 입금 내역, 그리고 성재가 직접 서명한 허위 보고서까지. 이 모든 게 자네가 10년간 저지른 범죄의 증거야? 아직도 부정할 건가? 성재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을 움켜쥐었고 손톱이 나무를 긁는 소리가 났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연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원이 육군 소장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등장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성재가 지원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한지원, 성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헌병들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지만 성재는 계속 외쳤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 남편이 죽은 건 자업자득이었어. 쓸데없이 정의를 운운하다가 죽은 거라고.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원은 성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성재 앞 1m 지점에 멈춰 섰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이성재 전 준장, 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내 남편은 정의를 지키다 죽었어. 하지만 당신은 탐욕에 빠져 스스로 무너졌지. 그게 차이야. 지원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준장 계급장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별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었어. 아니, 애초에 가질 자격이 없었던 거야. 지원이 계급장을 참모총장에게 건넸습니다. 참모총장이 그것을 받아들고 군검찰관에게 넘겼어요. 이성재 전 준장의 계급을 박탈하고 모든 군 예우를 무효화한다. 군검찰관이 공식 문서를 낭독했습니다. 성재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오만함마저 사라졌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성재의 중얼거림이 회의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원은 그를 내려다보다가 돌아섰어요. 그녀가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방청석의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심사가 계속되었습니다. 태양회 관련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부사령관을 포함한 여러 고위 장성들의 연루 사실이 공개되었어요. 각자의 처벌안이 발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오후 2시 유한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건장했던 그는 일주일 만에 완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양복 대신 수감복을 입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유한길 증인, 이성재와의 공모관계를 진술하시오. 군검찰관의 질문에 한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성재 준장에게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대가로 군시설 공사 입찰에서 특혜를 받았고 한길의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성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자신의 공범이 모든 것을 토해내는 걸 듣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한지원 소장의 남편을 제거하라는 지시도 이성재 준장에게서 받았습니다. 한길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지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표정을 잃지 않았어요. 어떻게 실행했나? 제 회사 직원 중 정비기술자를 시켜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했습니다. 사고로 위장하라는 게 이성재 준장의 명령이었습니다. 지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10년간 의심했던 진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그것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성재 전 준장은 군형법 위반으로 군사법원에 기소하며 20년형을 구형한다. 유한길은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태양회 관련자들은 각자의 혐의에 따라 조사 및 처벌한다. 참모총장의 선언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원은 박수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성재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봤어? 정의가 이겼어. 회의실을 나오는 지원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원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법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군인의 별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오늘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지원의 말에 기자들이 일제히 받아 적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복도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김지훈 소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원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장군님, 해내셨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낸 거야. 지훈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지원을 발견한 그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한 소장님, 감사합니다. 정의가 이겼습니다.
지원이 시민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긴 전쟁을 끝낸 사람의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 GOP에서는 서영이 동료 장병들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가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서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소희님,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옆에 있던 병장이 말했습니다. 서영이 손가락에 반지를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GOP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별들을 올려다보며 어머니에게 보낼 문자를 작성했어요.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저도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지원의 휴대전화로 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읽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10년간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5월 15일, 봄비가 그친 후 맑은 하늘 아래 육군본부 사열장은 장엄한 분위기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육군기가 산들바람에 펄럭이고 수백 명의 장병들이 도열하여 오늘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날은 한지원 소장의 명예 복직식, 군부패 척결의 상징적인 날이었습니다. 사열장 한쪽에 마련된 귀빈석에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 특별석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최미란이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화려했던 명품옷 대신 낡은 기성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이 수척한 맨얼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미라는 이 자리에 강제로 소환된 것이었어요. 남편 이성재의 재산이 모두 몰수되면서 그녀가 살던 고급 아파트는 압류되었고 명품 가방과 보석들도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월세 고시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고 있었죠. 한때 군인 부인회에서 여왕처럼 행세하던 그녀는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란의 눈에는 원망과 자괴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사열장 중앙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곧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지원이 이 자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엄한 음악이 사열장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지원이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등장했어요. 그녀는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깨에 소장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가슴에 단 훈장들이 그녀가 걸어온 길을 증명하고 있었죠. 지원이 사열대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도열한 장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수백 명의 경례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지원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지원 소장은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군의 부패를 척결했습니다. 그 용기와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장관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원은 단상 앞에 서서 경례로 답했어요. 장관이 지원의 어깨에 특별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금빛 훈장이 그녀의 가슴에 추가되는 순간 사열장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죠. 미라는 그 광경을 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임관식 날 자신이 지원을 얼마나 모욕했는지, 그 반지를 발로 짓밟으며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는지 떠올랐어요. 그때 자신이 무시했던 그 여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최고의 영예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순이 이어졌습니다. 지원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녀는 준비해온 연설문을 펼치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혼자 선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제 남편, 용기를 내어 증언해준 박태훈 대령, 그리고 묵묵히 저를 지지해준 모든 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군인의 별은 권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할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별을 달 자격이 있는지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사열장이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이들의 가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부터 우리 군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부패와 비리가 발붙일 수 없는 깨끗한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이 훈장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지원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장병들뿐 아니라 방청석의 시민들까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미란만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환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바로 그때 사열장 입구에서 군용 차량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서영 소위였어요. 서영은 한 달간의 GOP 근무를 마치고 특별 휴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건강한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서영이 사열장을 가로질러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원이 딸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어요. 서영이 어머니 앞에서 멈춰 서더니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육군 소위 한서영, 인사참모장님께 경례, 지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경례로 답하고는 딸을 꼭 껴안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영아, 수고했어. 어머니야말로 정말 수고하셨어요. 모녀가 포옹을 풀고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원이 딸의 손을 잡아 들어올렸어요. 서영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 반지 정말 잘 고쳐졌네. 네, 어머니가 고쳐주신 거잖아요.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지원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임관식 날의 굴욕, 태양회와의 싸움, 그리고 마침내 얻어낸 승리까지. 서영아, 우리 아빠 묘소에 같이 갈까? 좋아요. 어머니 모녀는 손을 잡고 사열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원의 관용차가 그들을 태우고 국립현충원으로 향했어요. 현충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지원과 서영은 나란히 걸어 남편의 묘소 앞에 섰어요. 지원이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봐, 이렇게 씩씩하게 자랐어. 그리고 당신이 시작한 일, 내가 끝냈어.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도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저 한서영이에요. 비록 아빠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엄마도요. 서영의 말에 지원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묘비 앞의 꽃들을 흔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원은 서영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5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평화가 깃든 공간이었어요. 지원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서영은 거실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는 언제부터 이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지원이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딸을 쳐다봤어요. 10년 전부터였어. 아빠가 돌아가신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지?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임관식 때 최미란 아줌마한테 당한 것도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기회였어. 저들이 먼저 선을 넘게 만든 거지? 서영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이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미소 지었어요. 서영아, 너도 힘들었지? GOP에서. 아니요. 오히려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군인이 뭔지, 책임이 뭔지요. 지원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넌 정말 잘 자랐어. 아빠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모녀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서울구치소의 독방에서는 이성재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51살, 그는 한 달 만에 완전히 노인처럼 변해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졌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신문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일면에는 한지원의 복직 소식이 크게 실려 있었고 그녀가 사열을 받는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찢어버렸어요. 하지만 찢어진 신문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도 지원의 승리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인사참모부 건물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경례하며 그녀를 맞았어요. 지원은 한 명 한 명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업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군개혁 방안, 인사제도 개선, 부패 방지 대책 등 지원은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진짜 일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지원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딘가에서 남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 꿈꾸던 깨끗한 군대를 만들 거야? 우리 딸과 함께? 지원의 다짐이 맑은 하늘 아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군인의 별이 빛나고 있었고 그 별은 이제 진정한 책임과 명예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열장에서 받은 그 박수 소리, 딸의 환한 미소, 그리고 남편의 따뜻한 기억이 지원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정의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옳은 길을 걸어간 사람의 용기는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묵묵히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혹은 부당함 앞에서 참아야만 했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